깊은 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내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거기까지 쓰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딱히 더 쓸 말도. 남길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손에는 며칠 전부터 진동을 멈추지 않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단 3마디. 그 짧고 차가운 문장이 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것을, 내 남은 생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산산조각 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차가운 액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노려보았다. 바로 이 손으로. 나는 수십 번이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가 보내온 달콤한 말들에 설레었다. 이 손으로. 나는 내 모든 것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공허를 쥐고 있었다. 그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겨우 6달 전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6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토록 간절했던 행복을 얻는 대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독이 너무나 익숙해진 어느 날 내가 작은 용기를 내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올해 60세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결혼 후 먼 미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굳이 연락해서 외롭다고 투정 부리고 싶지 않았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었다.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슈퍼마켓은 남편이 떠난 후 문을 닫았다. 그 슈퍼마켓은 내 젊음의 전부였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공간이었다.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받은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을 합치니 꽤 넉넉한 노후 자금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내 삶은 고독이라는 거대한 암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돈은 그저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일 뿐 내 가슴속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혼자 아침 식사를 했다. 점심은 대충 먹거나 건너뛰는 날이 많았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에게는 유일한 소통이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밤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그리웠다. 딸이 어릴 때는 제잘거리는 딸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멀고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웃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다.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던 싱글 60대들의 행복 찾기 동호회라는 전단지를 보고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혼자 맞이하는 아침은 항상 똑같았다. 6시 30분이 되면 알람이 울렸고 나는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머금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꼼지락거리다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토스트기에 식빵 한 조각을 넣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나는 습관처럼 화분을 돌보았다.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베란다 가득 장미며 제라늄을 키웠지만 이제는 물을 주는 것조차 버거워져 겨우 몇 개의 작은 화분만 남았다.
녀석들은 내가 주는 물에 감사하듯 파릇파릇한 잎을 내밀고 있었다. 그나마 이 작은 생명들이 있어서 내 삶이 완전히 텅 비어 보이지는 않았다. 바삭하게 구워진 토스트 한 조각을 접시에 올리고 따뜻한 커피를 내렸다. 식탁에 앉아 혼자 빵을 씹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엄마, 잼 발라줘 하며 제잘거렸고 남편은 여보,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이제는 오직 나 혼자 빵을 씹는 소리,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도 괜히 마음만 더 쓸쓸해질 것 같아 관두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꽤 깔끔하게 사는 편이라고. 가끔 찾아오는 동네 아주머니들은 칭찬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은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와는 전혀 달랐다. 내 마음속은 엉망진창이었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곰팡이가 구석구석 피어 있었다. 오후가 되면 나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다. 비슷한 또래의 노부부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남편과 함께라면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복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 외면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먹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날이 태반이었다. 가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오면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엄마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딸은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자주 만나 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딸에게 내 외로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딸의 행복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성애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갔다. 통장 잔고는 넉넉했지만 내 삶의 장호는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60대 싱글들을 위한 소셜클럽이라는 작은 광고지를 보게 되었다. 그 광고지는 마치 나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졌다.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식사도 나누며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세요. 라는 문구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 광고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용기를 낼까 말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다. 괜히 상처만 받고 돌아오면 어쩌지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손을 떨며 광고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거기. 60대 싱글 동호회 만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절하고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네, 맞습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첫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답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고독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나는 약속된 수요일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모임 장소로 향했다. 문화센터 근처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0명 정도의 남녀가 모여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와 비슷한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어색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동호회 회장으로 보이는 인상이 좋은 아주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처음이라 그런지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많았다. 나는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낯선 공기에 적응하려 애썼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지막하지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 쪽을 돌아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흰머리가 약간 섞여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셔츠 차림.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마침 내 옆자리에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괜히 긴장하며 시선을 돌렸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씨라고 부르세요. 그가 먼저 내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무게감이 없었고 편안함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밝혔다. 박미나라고 합니다. 미나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것이 얼마만인지. 그는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군요. 그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여기 와봤어요.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잘 오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어색함을 순식간에 녹여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직 내게만 집중하는 그의 시선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에 묘한 설렘이 더 컸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삶의 허무함과 외로움에 대해 우리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미나 씨,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따로 만나서 차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더 나누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다. 설렘, 기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감. 그는 나에게 다가올 행복의 문을 열어줄 열쇠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일까? 나는 그저 그가 건네는 손을 잡고 싶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이 만남이 내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와 만남이 시작된 후 내 삶은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문자가 와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나 씨,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 나에게는 온 세상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식사 때가 되면 그는 점심은 드셨나요? 혹시 혼자 드셨으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루가 그의 목소리와 문자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썼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그가 다정하게 자기,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올 때마다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의 관심과 사랑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씻어내는 소나기 같았다. 나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행복에 젖어들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지인과 함께 하는 건데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나는 순간 긴장했지만 그는 곧바로 미나 씨한테 부담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안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사업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열정이 느껴졌다. 그는 사업이 성공하면 나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고 싶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미나 SG,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서 당신에게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동안 외롭게 지내며 쌓아온 내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살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돈도 있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는 처음에는 극구사양했다. 아닙니다. 자기. 내가 미나 씨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저도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라고 설득하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자기.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요. 그때부터 나는 내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그의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사업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에 점점 금액이 불어났다. 나는 그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엄마, 혹시 그 남자에게 돈 빌려준 건 아니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내 돈을 받으면서도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미나 씨 덕분에 이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예요. 그의 달콤한 말은 나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를 의심하는 순간 내 행복이 통째로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가끔씩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었다. 그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모호하게 얼버무렸다. 아들 녀석이 요즘 바빠서 잘 못 봐. 형제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혹시라도 복잡한 가정사가 있을까 싶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또한 그는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미나 씨, 아직 우리 관계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멋지게 성공해서 당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눈앞의 작은 의심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져서 그를 향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통장 장호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의 불안감도 점점 더 커져갔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다. 그가 약속 장소에 늦거나 전화 통화가 길어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래,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말을 믿으려고 애썼지만 이미 균열이 생긴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나와의 만남을 더욱 피하는 듯했다. 예전에는 매일 같이 보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다.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다정한 문자는 거의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그는 늘 지금 회의 중이야.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핑계를 댔다. 나는 초조해졌다.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용기를 내어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알려준 주소는 내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꽃다발을 들고 그의 집 앞에 섰다. 낡은 빌라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거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왔으면 왔다고 말 좀 하지. 깜짝 놀랐잖아.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보라니.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그대로 굳어 서 있었다. 안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좋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뒤늦게 퇴근한 그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미나 씨, 여긴 어떻게? 그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이분 누구야?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그를 향해 물었다. 여보라는 단어는 나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왜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하자고 했는지. 그는 나와 같은 60대의 싱글이 아니라 엄연히 가정이 있는 남자였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꽃이 피 사방으로 흩어졌다. 내 심장도 그 꼬집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의 아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와 그 남자의 굳어버린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왔다. 내 귀에는 그의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메아리쳤다. 미나 씨, 잠깐만요.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엉엉 울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행복에 들떠 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멍하니 서 있는 나약한 노인.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여자였다. 나는 그의 아내가 나를 보던 그 의심 가득한 눈빛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리고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이 사실은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나는 사랑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었다. 내가 미친 듯이 그의 집에서 뛰쳐나온 후 그날 밤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의 아내가 보던 눈빛, 그가 당황하며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60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가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 그의 아내가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다.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데? 라고 물었다.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혼자 있으니 괜히 외로워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다. 차마 내가 겪은 일들을 딸에게 말할 수 없었다. 딸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을지 생각하면 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어리석은 사랑이 딸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보냈던 돈을 생각했다. 그동안 보낸 금액이 무려 1억 원이 넘었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말했던 사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나처럼 다른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해온 것일까? 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지금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 같았다.
게다가 그의 아내까지 엮이게 되면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가 알려주었던 사업체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상가 건물에 주식회사 김민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사무실이 나를 맞았다. 책상 몇 개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 작정하고 접근했던 것이다. 동호회에서 나를 만난 것도,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던 것도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내 외로움과 순진함을 이용한 악랄한 사기였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가지고 놀았던 것일까? 나는 그에게 당한 것보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와의 추억들은 모두 가짜였고 내게 남은 것은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었다. 한밤중에 나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60대 노인이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유부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까지. 나는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내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였다. 나는 조용히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남자를 향한 분노는 서서히 나 자신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에 눈이 멀었을까? 내 어리석음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은 후 그 남자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그는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아갈 용기도 이유도 없었다. 그는 내 인생에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단지 내 통장 잔고가 텅 비었다는 사실만이 그와의 만남이 현실이었다는 끔찍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나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만큼.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통장 잔고와 그 남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차가운 문장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나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엄마, 병원은 다녀왔어. 어디 아프다는 거야?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다녀왔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별일 아니래.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당한 수치스러움과 절망을 딸에게까지 전하고 싶지 않았다. 딸이 엄마, 외로우면 친구들 좀 자주 만나고 그래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내가 그 남자의 달콤한 말들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내 평생의 노후 자금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토록 쉽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 나는 그 남자를 향한 분노보다 나 자신을 향한 분노와 자괴감에 시달렸다. 내 외로움이 나를 눈멀게 했고 그 외로움을 이용한 그 남자의 교활함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면 나는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겼다. 그가 나에게 선물했던 작은 꽃다발, 함께 걸었던 공원길, 다정하게 잡아주던 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그 모든 달콤함은 나를 늪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다. 나는 한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 재산을 잃었고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은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너졌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고독과는 차원이 다른 지독하고 끔찍한 고독이었다.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마저도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아졌다. 내 마음은 굳게 닫혔고 나를 둘러싼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다. 나는 그 남자가 남긴 상처와 후회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내 통장이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곳에 그 남자와의 추억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선물했던 작은 화병, 함께 찍었던 사진들.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나는 그 모든 흔적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자꾸 전화 안 받아서 걱정돼. 나는 차마 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핸드폰을 못 봤어. 별일 없어. 라고 얼버무렸다. 딸은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목소리도 힘이 없고 엄마 은행 계좌 좀 봐도 돼? 라고 물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왜? 라고 되물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엄마 돈 관리 잘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그래.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잖아. 엄마도 조심해야 해. 나는 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이 이미 무언가 눈치채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니면 단순히 나의 불안한 상태를 보고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걱정하지 마. 엄마는 돈 관리 잘하고 있어. 누가 엄마를 속이겠어. 라고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내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딸은 의심스러운 듯 그래도 엄마. 그 동호회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 맞아? 혹시 이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연락 끊어. 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발견했다. 내가 딸에게 주었던 통장과 인감에 관한 서류였다. 딸이 몰래 내 통장 장호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죄책감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딸은 나를 믿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딸의 행동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나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 그러면 딸은 분명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엄마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 라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딸의 그런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비밀로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딸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마치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났던 회장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며 반가워했지만 이내 내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나는 애써 웃으며 아니요, 별일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민수 씨 있잖아요. 그 사람 혹시 아세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알아요. 왜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람 얼마 전에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호회에도 여러 명이 당했다고 해요.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미나 씨는 그 사람과 별일 없었죠. 그녀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사기,
경찰서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나에게 쏠렸다. 나는 모든 것을 들킨 것만 같았다. 내 비밀이, 내 수치스러움이, 내 모든 절망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동호회 회장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기운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걱정하는 회장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멀게만 들렸다. 그들의 눈빛은 설마 박민아 씨도? 라고 묻는 듯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내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치욕과 절망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 같았다.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쌓아온 신뢰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사기당한 불쌍한 노인, 어리석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겠지. 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나는 딸에게 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서 있었다. 텅 빈 눈동자, 축 늘어진 어깨, 핏기 없는 얼굴.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나는 그래도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마저도 사라졌다. 나는 그 남자를 향한 분노보다 나 자신을 향한 분노와 깊은 후회에 갇혔다.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에 눈이 멀었을까? 왜 나는 그의 거짓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밤이 되자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수치심과 절망을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때는 그래도 딸이 있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아주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엄성까지도. 나는 테이블에 놓인 유서를 다시 보았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그 뒤를 채울 말이 생각났다. 이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마저 쓸 수 없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를 찾아올 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모성애가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미약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지금 엄마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딸에게 이 모든 것을 들킬까 두려웠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딸아.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올래. 하지만 딸은 이미 내 아파트 현관 앞에 와 있었다. 엄마, 나 다 알고 왔어.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이제는 딸에게까지 들켰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 빵 봉투가 들려 있었다. 딸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엉망이 된 집안을 보고 멈칫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으로 딸을 마주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나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딸아.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은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나는 겨우 진정이 되었다. 나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남자를 만난 이야기, 그에게 속아 모든 돈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딸은 중간에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딸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다 알게 됐어. 동네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 그리고 엄마 통장도 확인해봤어. 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스러움과 미안함이 나를 덮쳤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바보 같았어. 내게도 실망을 안겨주고 나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몰라줘서 내가 더 미안해. 딸은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미 부서져 버린 내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전 재산을 잃었고 다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남은 생을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빈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날 밤 딸은 내 옆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딸의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대로 무너져 내리면 안 되겠구나. 딸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 내게는 사랑하는 딸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똑같은 길,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어제의 나와는 달랐다. 내 옆에는 나를 지켜주는 딸이 있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다시 일어설게. 딸은 내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엄마, 나도 엄마 옆에서 같이 일어설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나는 그제야 내가 진짜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내가 잃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비록 지독한 상처와 후회를 남겼지만 이 비극적인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뼈 아픈 교훈이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 고독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헤쳐나갈 것이다. 비록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용기는 얻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